제가 수정하는 거를 살짝 바꿨는데요. 제가 발표드릴 제목은 Prediction of Stimuli Potency of Parathyroid Hormone Using Support Beta Machine입니다.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은 다음부터는 PTH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포트 벡터 머신이란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PTH의 아날로그스, 즉 PTH의 뮤턴트들의 활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진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응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임의의 시퀀스 조합을 가진 아날로그의 활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의 활성을 가지는 옵티멀 시퀀스를 가지는 조합을 찾아낼 수 있으며, 두 번째는 각 아미노 액시드, PTH를 구성하는 각 아미노 액시드의 어떤 물리학적 특징이 활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물리학적 특성을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에 발표되어져 있는 논문에 발표되어져 있는 실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들을 시스테매틱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데 있습니다. 대상 펩타이드인 PTH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TH는 인체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대로 인체 내에서 발현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PTH가 체내에서 발현이 되면 PTH 리셉터를 활성화시킵니다. PTH 리셉터가 활성화가 되면 뼈 내의 볼 밀도를 조절함으로써 뼈 내의 볼 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치료제로서 많은 연구자들의 대상 물질이 되고 있는 호르몬입니다. 이 PTH의 구성을 살펴보면 체내에서 34개의 아미노 액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34개짜리 PTH는 2000년대에 FDA에 의해서 골다공증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34개를 주사제 형태로 사용하게 돼서는 효율만에서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연구자들이 이 PTH의 사이즈를 줄이는데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4개로 구성된 PTH의 사이즈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각 아미노 액시드들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진행을 발표하였는데요. 앞부분에 있는 레지듀들은 리셉터를 활성화시키는 데 관여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뒷부분에 있는 레지듀들은 리셉터 바인딩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개의 최소 활성화 단위를 가진 것으로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 이것은 어느 정도 리셉터를 활성화시키는 데 관여를 하고 있지만, 단점은 이렇게 잘라진 14개의 PTH는 약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PTH 34개보다 활성이 현저하게 감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개짜리의 활성을 높이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브라운 대학의 미어케 그룹에서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 그룹에서 실행하는 일은 14개짜리 PTH의 각 위치를 다른 아미노 액시드로 치환을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그 실험 데이터인데요. 1번부터 14번째짜리 아미노 액시드를 각각 다른 물질로 치환을 했을 때 이 물질의 활성이 이런 식으로 감소 혹은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그래프가 네이티브 PTH 14의 그림이고, 분홍색으로 표현된 것이 뮤테이션된 PTH 14의 아날로그의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어떤 적절한 뮤테이션을 취하게 되면 원래의 기능보다 훨씬 기능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발표할 수 있었고, 이 14개들의 적절한 조합을 찾게 되면 PTH 34까지도 그 활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실험 데이터를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이트 다이렉트 뮤타지네시스 스터디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또한 14개짜리를 각각 20개, 그 중에서도 또 1개가 아니라 2개씩을 찾다 보면 굉장히 많은 조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위치의 레지드를 어느 아미노 액시드, 타입의 아미노 액시드로 치환할지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위치의 레지드를 어떤 타입의 레지드를 뮤테이션할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시스테믹한 어프로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방법입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 그림으로부터 간단하게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주어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처음에 주어진 것처럼 흰 점과 검은 점들이 서로 구별되지 않고 섞여 있는 것을 적절한 매핑 함수를 사용하여 다른 플랜으로 매핑하였을 때 두 데이터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하이퍼플레인입니다. 이 하이퍼플레인은 다음과 같은 선형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두 데이터들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즉
구분되는 데이터들 사이에 가장 떨어져 있는 거리를 마진이라고 정의하는데, 이 마진은 하이퍼플레인의 가중치의 역수로 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 마진을 가지는 하이퍼플레인을 갖기 위한 최적화 함수는 오른쪽과 같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텀은 마진의 역수, 즉 두 데이터의 사이를 가능한 멀리하고자 하는 하이퍼플레인을 찾기 위한 노력이고, 두 번째 텀은 혹시 데이터들이 오버류 됐을 때 이런 경우까지 고려하고자 한 슬랙 베리어블에 관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디시전 펑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디시전 펑션에 의해서 주어져 있는 만약에 어떤 펩타이드가 주어져 있을 때 이 펩타이드를 이 디시전 펑션에 넣어줘서 디시전 펑션에서 클래시피케이션 해주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임의로 디자인된 펩타이드의 활성 정도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디시전 펑션에서 KXI, XY로 정의된 것은 커널인데, 커널은 다음과 같이 매핑 함수의 내적으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커널을 사용을 하게 되면 주어진 데이터셋을 일일이 매핑하는 수고를 줄이면서 계산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미 패턴 인식, 즉 음성 인식이나 어떤 그림을 분류하는 데 많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바이오 데이터들을 핸들링하는 데 많이 적용이 되었는데, 그 예로 두 가지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2004년도에 TAP 바인딩 펩타이드의 어피니티를 예측하고 이를 분석하는데 그 연구가 성공적으로 적용이 되었으며, 2004년도에 조지아텍 그룹에서 어떤 특정 엔자임의 구조에 안정성을 미치는 크리티컬한 포지션을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데 성공적으로 그 예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하여 PTH 뮤턴트들의 활성화 정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용한 PTH 시뮬레이션은 요아킨 그룹에서 개발한 서포트 SVM 멀티클래스 패키지라는 것을 적용하였고, 이 패키지에는 커널 타입을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를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커널에는 폴리노미얼 커널, 가우시안 커널, 시그모이달 커널 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라디알 베이시스 커널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라디알 베이시스 커널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의 하이퍼플레인을 찾기 위해서는 트레이닝 과정이 필요합니다. 트레이닝 과정을 위한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타겟 밸류와 피처 밸류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타겟 밸류는 주어져 있는 뮤턴트들이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액티비티 정도를 가지고 있는 정보입니다. 이런 타겟 밸류를 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논문에 발표되어져 있는 어떤 특정 한 위치만이 뮤테이션된 CAMP의 발현량을 수집하였습니다. 주로 미어캣 그룹의 데이터를 많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 데이터의 크기를 보면 0에서부터 200피코몰/웰까지 활성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들을 8가지 단계로 등간격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네이티브한 PTH를 14개로 잘랐을 경우에 그 활성 정도는 5번째 클래스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티브한 PTH는 중간 단계에 속하게 되고, 본 연구는 이런 중간 단계에 속한 네이티브 PTH를 활성 정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최적 조합을 찾는 데 있습니다. 피처 밸류는 그렇다면 이 PTH가 어떤 식으로 뮤테이션이 됐는지 그 구조에 대한 정보를 주는 셋으로서 두 가지를 고려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각 아미노 애시드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두 번째의 경우에는 각 아미노 애시드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그 특징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좀 더 데이터셋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아래 보이는 그림과 같은 형태로 구성을 하였는데요. 왼편에 오는 것이 그 대상 PTH의 활성을 가지고 있는 타겟 클래스가 되고요. 가운데 오는 인풋 피처들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그 아미노 애시드들이 알라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알라닌은 20개의 0과 0이고 어떤 특정 위치만 1이라는 바이너리 형태로 인코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알라닌이 가지고 있는 물리학적 데이터는 이런 실수 타입으로 인코딩을 하였습니다. 이런 실수 타입의 데이터는 어디서 추출하였냐면 AA 인덱스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하였는데요. AA 인덱스라는 것은 기존에 많은 실험하는 사람들이 발표한
20개의 아미노 액시드들의 물리화학적 특징들을 모아놓은 데이터셋으로서 데이터베이스 형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알라닌의 알파 헬리칼 케미컬 시프트는 4.37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아미노 액시드의 타입에 따른 물리학적 특징들을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노멀라이즈해서 값을 취하였고 A의 인덱스는 총 493개 정도의 데이터들이 쌓여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모두 이용한 것이 아니라 실험 데이터와 코릴레이션 분석을 통해서 총 285개의 데이터셋을 추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을 트레이닝하기 위한 데이터셋은 총 3가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시퀀스의 정보만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셋, 두 번째는 시퀀스의 정보와 물리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트레인 셋, 세 번째는 물리학적 특징만을 가지고 있는 트레인 셋으로 3단계로 분류하여 그 각각 3가지의 모델의 성능을 비교의 성능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의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셋을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테스트셋은 트레이닝 셋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PTH 아날로그들의 데이터셋입니다. 이 트레이닝 셋은 특정 한 위치만 뮤테이션 돼서 그것이 활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살펴본 것이지만 이 테스트셋은 하나 혹은 하나 이상, 죄송합니다. 2개 혹은 그 이상의 레지듀들이 취합된 데이터들을 모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에 발표되어 있는 실험 데이터들을 이용을 하였고요. 그 트레이닝 성능을 살펴보면 첫 번째 셋인 시퀀스만을 이용한 트레이닝 셋의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한 65% 정도로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피지코페인퍼 프로퍼티 285개를 추가한 결과 그 성능이 90% 정도로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시퀀스의 정보를 배제한 프로퍼티 셋만으로 모델의 성능을 검증해 보았을 때 역시 같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 1, 2, 3를 이용해서 우리가 얻어낸 결론은 PTH의 어떤 구성인자들보다는 그 구성인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화학적 특징이 PTH 아날로그의 활성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성된 모델을 이용하여서 각 위치에 어떤 특징들이 활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특징만을 유지하게끔 새로운 물질을 디자인을 하면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새로운 물질을 디자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풋셋을 구성하는 과정을 역으로 진행을 해서 285개의 셋 중에 키셋을 구별을 하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였냐면 285개의 셋 중에서 특정 셋을 배제를 하고 서포트 벡터 머신을 다시 모델을 만들어서 이 성능을 유지하면 그 셋은 불필요한 정보이고 만약에 이 성능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그 특징은 굉장히 중요한 성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총 95개의 프로퍼티를 추출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95개의 프로퍼티만으로도 모델링을 한 결과 90%의 성능을 보일 수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시퀀스의 정보를 배제한 프로퍼티만으로 모델을 구성한 결과 90% 정도의 성능을 보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추출해낸 데이터셋을 다음과 같은 도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X축은 각 아미노 액시드의 위치에 해당하는 데이터입니다. 첫 번째 레지드, 두 번째 레지드, 세 번째 레지드부터 14번째 레지드까지의 값이 되며 오른쪽에 표현된 값들은 코릴레이션 밸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의 스팬을 갖게 되는데요. 플러스 1에 가까우면 당연히 그 성능이 그 아미노 액시드, 그 PTH 아날로그의 활성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 마이너스 1에 가깝게 되면 PTH의 활성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 어떤 예로 두 번째 오는 이 값은 그 아미노 액시드의 사이즈에 관련되어 있는 값입니다. 첫 번째 레지드와 세 번째 레지드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활성에 좋은 영향을 주고 뒤에 있는 레지드는 크면 클수록 활성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런 테이블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들 같은 것들이 하나의 특징만을 보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레지드의 사이즈, 헬릭스의 영향, 그 다음에 시그널링 포텐스 같은 것들이 영향을 서로 주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같이 분석을 하는 것이 새로운 물질 디자인하는데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과 같은 테이블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이즈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았고 뒤로 가면 갈수록 크면 클수록 좋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오는 레지드들은 하이드로포비시티를 가지면 가질수록 성능에 좋은 영향을 가지고 있었고
마지막에 오는 레지들은 플렉서블하지 않고 고정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좋고, 전체적으로는 헬리시티가 어떤 그 펩타이드의 2차 구조가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그 PTH의 성분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분석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존에 나타낸 실험 데이터와 일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마찬가지로 뮤테이션 실험을 통해서 실험한 사람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이어택으로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게 PTH의 어떤 레지드, 첫 번째 레지드와 세 번째 레지드, 11번째 레지드를 이런 넌 네이티브한 아미노 액시드를 취합했을 경우에 PTH 34까지 활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 이 첫 번째 레지드와 세 번째 레지드 그리고 11번째 레지드들이 하는 기능을 살펴보면 헬리스를 잘 인듀스할 수 있는 물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표에서 첫 번째 전체적으로 헬리스가 잘 유지되는 것이 PTH의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하여 각각 아날로그들의 어떤 활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었고, PTH의 14개짜리 짧은 PTH라도 어떤 적절한 모디피케이션을 통한 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PTH를 구성하고 있는 각 레지드당 중요한 어떤 물리적 특징들이 활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 과정을 통해서 주어져 있는 어떤 내추럴 프로덕트를 시퀀스와 액티비티의 관계를 분석을 해서 적절하게 모디피케이션하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물질을 디자인하는 데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